네, 안녕하십니까. 동원쌤입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높임 표현을 이제 오프라인 수업으로 공부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쌤 동동문법에 나와 있는 시간 표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표현은 이렇게 크게 체계는 두 개예요. 시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시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작상이라는 것으로 진행상과 완료상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시간 표현이 과거 시제, 과거가 바로 시간의 전부다 라고 이제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제에 의해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동작상에 의해서 진행상과 완료상 이렇게 나타낸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제부터 먼저 보시죠. 우리가 이 한 문장의 어떤 문장의 시제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이 과거 시제인지 현재 시제인지 미래 시제인지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법 요소이니까 과거 시제를 드러낼 때 그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 과거 시제 할 때 과거 시제의 정의가 뭐냐? 정의가 뭐냐 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선다. 앞선다라는 말은 먼저 일어난다 이 소리입니다.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시간표 수직선으로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이렇게 드러내면 지금 시점이 말하는 시점인데 어제 일어난 일을 지금 말한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래서 먼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늦게 말한다. 과거 시제. 어제 먹은 떡을 지금 말하는 거죠. 나 어제 떡 먹었어 라고 하면 떡을 먹은 사건이 먼저 일어났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개념 정의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첫 번째 요소로 선어말 어미라는 게 있습니다.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미책에 공부했었죠. 열심히 공부했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어말 어미로는 at과 ot이 대표적입니다. 넌 어제 거기서 무엇을 보았니? 어제라는 시간 부사도 요소 중에 하나죠. 그 여자도 한때는 정말 예뻤다. 여기 이게 축약된 형태죠. 뿌하고 어하고 축약은 아니고 의가 탈락이네요. 의가 탈락해서 어의 형태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탈락된 거, 의문의 변동까지 살펴봐서 그거를 뽑아내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시 김 씨는 공무원이었다. 이렇게 얘는 이제 서술격 조사이다도 이제 활용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이 선어말 어미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특수한 경우죠. 또 이렇게 선어말 어미 at이 두 번 겹쳤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과거와 현재의 단절, 보통 이제 강한 단절이라고 해요. 강한 단절. 예문 보시면 멀고 먼 과거에는 이 땅에도 공룡들이 살았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한 단절이라는 것은 또 우리 선조들은 흰 옷을 입었었다. 지금은 많이 입진 않죠. 흰 옷 입는 사람 별로 없죠. 다 서양식 옷이 많이 되니까. 자, 그래서 ot은 과거 현재의 강한 단절을 나타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라는 선어말 어미도 있습니다. 얘는 과거에 실제 경험한 일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요소로서 우리가 흔히 과거 회상이라고 합니다. 무대에서 인기 가수들이 쇼를 하더라. 경험한 일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또 주사 맞을 때 난 많이 아프더라. 이것도 친구한테 내가 주사를 맞은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선어말 어미는 앗, 엇, 그리고 더 이렇게 세 개로 과거 시제를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또 과거 시제를 드러낸 요소로서 관형사형 어미, 선어말 어미 외에도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제 내가 본 물건은 이게 아니다. 어제 본 거잖아. 과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과거이고 보다가 동사이고 물건이라는 체현을 꾸며주니까 이 어미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게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시제를 드러낼 때 이것이 동사냐 형용사냐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가 무엇이냐 그리고 시제가 무엇이냐 이 세 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를 물어보니까 이거를 좀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책은 표가 나와 있는데 그 표를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우리는 배운 바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근데 어제 내가 본 물건은 이게 아니다 했을 때 본이 보다에 니은이 결합한 것이고 어제 내가 봤으니까 과거의 의미이고 또 보다는 본다가 되니까 동사이고 그래서 동사 형용사나 했을 때 동사이고 어미의 종류는 니은이고 역시 관형사형 전성 어미고요. 시제로는 과거이고 했을 때 동사 어간일 때는 과거 시제로 은이나 니은이 과거 시일 때 전성 어미가 은이나 니은이 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좋습니다.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읽은 책이 몇 권이냐? 과거죠. 읽다는 동사이고 어미로는 은이 왔죠. 동사이죠. 어미 종류는 은이죠. 시제는 과거이죠. 이렇게 밝혀내면 됩니다. 밑에 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은는 던, 을을, 니을, 니을 이렇게 되는 건데 지속 은과 니은은 완료 다 끝난 것이고 던은 지속적인 계속 이어져 온다라는 얘기죠. 이어져 온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내가 보던 물건은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제 계속 쭉 봐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던 하면은 무조건 얘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형용사도 던이 오니까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보던 물건 이게 아니다. 그렇게 예쁘던 지희가 지금 이렇게 변했다니. 그래서 보던, 예쁘던. 예쁘는 형용사 어간에 던이 어미가 이렇게 결합한 것입니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문법적인 기능을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보면 과거 형태로 표시되는 그 밖의 시간들 보겠습니다. 이제 서울 다 왔다. 과거 형태지만 이것이 과거 시제가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서울 다 왔다. 거기 도착한 현재의 상황이고요. 너 앞으로 학교는 다 갔다. 이제 앞으로 갈 거라는 미래의 상황인 거죠. 이건 실현인식이라고 하고 해외여행이라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요거 했으면에 이제 앗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미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썼지만 이것이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거나 미래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다소 예외적인 현상이라서 이런 것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현재 시제 볼까요? 앞에서는 과거 시제 공부했고 현재 시제 같은 패턴으로 보겠습니다.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일치. 지금 일어난 일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선어말 어미로는 는과 니은 있습니다. 우리 이거 동사 형용사를 구분할 때 많이 연습했던 것이죠. 도율이는 지금 밥을 먹는다. 혜원이는 지금 잠을 잔다. 는과 니은이 바로 대표적인 선어말 어미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성실하다 같이 동사가 아닌 형용사일 때에는 따로 선어말 어미가 붙지 않습니다. 즉 형용사일 때에는 형용사의 원형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창국이는 현재 학생이다. 역시 서술형 조사도 뭐 이었다. 학생이 뭐 인 그런 게 아니니까 조사도 원형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관용사용 어미 볼까요? 밥을 먹는 도율이 현재 맞죠? 그리고 먹다가 동사죠? 어미로 는이 왔죠? 그러니까 동사일 때는 현재가 는이 오는구나. 역시 공부를 하는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은과 니은이 올 때에는 어떻게 달라지나 볼까요? 속이 정말 좁은 그 사람. 좁다가 좁는다 하니까 형용사가 될 것이고요. 형용사일 때에는 은이 오는군요. 그러니까 형용사일 때 현재는 은이 온다. 요즘 한가한 박선생. 그러니까 한가하다가 형용사죠. 한가한다가 안 되니까. 그리고 현재 맞죠? 어미로는 니은이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는 동사일 때에는 은, 니은이 과거였는데 은, 니은이 형용사일 때에는 현재 나타낸다. 요거는 이제 차이가 있죠. 같은 어민데 동사일 때는 과거 시제, 형용사일 때는 현재 시제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속이 정말 좁은 그 사람, 지금이죠. 현재죠. 좁는다가 안 되니까 형용사죠. 어미로는 은이 왔잖아. 그렇게 판단하면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디귿 볼까요? 현재 형태로 표시되는 그 밖의 시간들 비슷한 패턴이죠. 다른 지구를 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래서 요거는 보편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C. 난 돌아오는 주말에 영희를 만난다. 미래잖아요. 미래 예정된 일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 쓸 수 있습니다. 며칠 후면 난 첫 월급을 받는다. 좋겠네요. 자, 니은과 는이 현재 시제인데 현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예정된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미래 시제 보겠습니다.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선다 라는 얘기네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발화시가 이렇게 있으면 뒤늦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발화시가 앞서는 거죠. 사건시가 나중에 오는 겁니다. 오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선언말 어미로는 get이 있습니다. 종이 있으면 기차가 도착하겠다. 너도 어른이 되면 키가 무척 크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네. 도착하다가 동사 어간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도착이 명사 어근이고 하가 용언 만들어주는 전미사가 돼가지고 하나의 단어 도착하다가 된 게 여기까지가 이제 어간이 되는 겁니다. 하다는 어미가 되는 것이고요. 형태소 분석하는 것 잊지 마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크다. 그러니까 도착하다 동사이고 형용사는 크다.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선어말 어미로 리가 있는데 좀 옛스러운, 옛날스러운 옛날 느낌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고향에 다다르리라. 이제 나이 지긋하게 드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같은 느낌이죠. 네. 그 다음에 관형사용 어미로도 역시 시제를 드러낼 수 있죠. 은는 던 을을 할 때 을과 리을이 바로 관형사용 어미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집에 갈 사람은 모두 나와라. 아직 집에 안 간 거죠. 내일은 더울 거야. 아직 내일 안 왔습니다. 이렇게 가다의 리을, 덥다의 리을. 그래서 이 비읍이 이제 불규칙 활용해가지고 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get 같은 경우는 단순 미래로 쓰이기보다 이렇게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 이런 것들로 더 많이 쓰여요. 다른 이나
는, 니은 같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보다 미래 시제의 get은 추측 의지 가능성으로 더 많이 씁니다. 어제 서울에는 비가 많이 왔겠구나. 과거에 대한 추측이고요. 지금 서울은 비가 많이 오겠구나. 현재에 대한 추측입니다. 내일 서울에는 비가 많이 오겠구나. 미래에 대한 추측이죠. 와우. 과거, 현재, 미래. 다 되네요. 그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사람은 엄마야. 과거에 대한 추측이고, 지금 가장 고통스러울 사람은 아빠야. 앞으로 가장 고통스러울 사람은 너야. 그죠? 과거 추측, 현재 추측, 미래 추측이죠. 난 이번에는 꼭 합격하겠다. 화자의 의지. 난 이번에 꼭 합격할 거야. 화자의 의지가 되겠습니다. 가능성은 이런 거예요. 네가 그 문제를 풀 수 있겠니? 이런 것은 이제 이 get은 우리가 가능성의 예로 많이 나옵니다.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예문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시간 표현은 시제와 동작상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두 번째 동작상입니다. 동작상은 동작의 구체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진행상과 완료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행상은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완료상은 이미 끝났다, 결과가 지속되는 것을 완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볼까요? 정수는 학교에 가고 있다. 가고 있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거 느껴지죠? 빨래가 다 말라간다. 마르아입니다. 이거는 마르다에 아가 있어가지고 르 불규칙 활용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으면서 가거라. 동작의 진행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완료 볼까요? 철수는 밥을 다 먹어버렸다. 먹은 상태예요. 끝났어요, 이미. 정수는 학교에 가 있다. 여기는 가다에 아가 있어가지고 동음 탈락이 된 거예요. 동음 탈락이 됐지만 어미 아가 있는 겁니다. 먹고서 고서 가거라. 밥을 다 먹은 다음에 가라. 뭐 이런 얘기죠. 동작상과 시제와의 관련성을 살펴볼까요? 특정 시제와는 좀 이제 무관합니다. 과거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현재 시제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경찰이 어제 범인을 쫓고 있었다. 과거 진행입니다. 과거에 진행된 일이죠. 지금 쫓고 있다. 현재에 진행된 일이죠. 내일 이 시간이면 범인을 쫓고 있겠다. 미래에 진행된 일입니다. 어제 잡혀 있었다. 과거에 완료된 일이죠. 지금 정치 잡혀 있다. 현재에 완료된 일이죠. 내일 그 시간이면 경찰에 잡혀 있겠다. 미래에 완료된 일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갈까요? 이제 피동표현입니다. 시간 표현 끝났고 피동표현입니다. 피동표현은 여러분들이 이 기본 문장을 여러분이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로,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서술어인 잡았다가 능동문의 동사에서 능동사인데, 그래서 서술어가 피동문이 되면 피동사가 됩니다. 근데 피동사는 피동접사 이히리기 중에 희가 결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이거를 꼭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피동문을 만드냐, 피동문인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피동접사에 의해서 피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달라진 거는 피동접사 하나 넣었기 때문에 사냥꾼이 사냥꾼에게가 되고 토끼가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서술어가 문장 성분을 결정하잖아요. 필요한 문장 성분을 결정합니다.
잡혔다로 해놓고 사냥꾼이 토끼에게 잡혔다 하면은 의미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쵸? 완전 달라지죠. 거대한 토끼인가 보네. 이렇게 서술어가 잡혔다로 달라졌으니까 그에 따라 문장 성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접사는 여기서는 피동 접사 이일익인데, 접사는 우리 국어 접사는 다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필요한 파생 접사이기 때문에 접사에 의한 피동문은 전부 다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파생 접사에 의해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으니 이런 방법을 파생적 피동이라고 한다. 자연스럽죠? 능동사 어간 즉 잡다에 이리가 붙이고 되도 붙일 수 있습니다. 용의자들이 형사에 잡혔다. 이거는 이제 형사가 용의자들을 잡았다. 이 잡다에 희가 결합된 것이고요. 물고기 고래에게 먹혔다. 고래가 물고기를 먹었다. 뭐 이래하면 먹다에 희가 해서 먹희였다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개한테 물렸다. 개가 아이들을 물었다가 돼야 물리었다가 되는 것이죠. 리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 의해 다리가 복구되었다. 사람들이 다리를 복구했다. 이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능동문이 되는 것이 능동문에서 이렇게 이제 피동 접사에 의해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들을 예를 들어서 능수능란하게 피동문과 능동문이 왔다 갔다 하면 좋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방법 중에 두 번째로 접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통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통사적이라는 말은 문장 요소, 문장의 구성 요소로 피동문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럴 때는 이제 접사가 있는데요. 접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통사적 피동 접사는 이제 피동 접사에 의한 것이고, 그게 아니고 얘는 아지다, 어지다, 그리고 개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두 개. 얘는 접사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얘는 통사적 피동, 접사에 의한 거는 파생적 피동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아닌 아지다, 어지다, 개되다가 만들어진 피동문은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인부들에 의해 썩은 가지가 잘라졌다. 자르다에 여기서는 잘라니까 아지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르아가 르 불규칙 돼가지고 잘라가 되고, 지엇이 축약이 돼가지고 젖이 되고, 그 다음에 다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요소들이 결합해서 피동이 됐나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죠. 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김씨는 징역을 살게 되었다. 개되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동문이 된 것입니다. 능동문으로 바꾸면 얘는 이제 김씨는 징역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살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징역을 살았다. 인부들이 썩은 가지를 잘랐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피동문에서는 또 이제 조심할 부분이 이중피동인데요. 이중피동은 비문이야. 비문이라는 거는 잘못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중피동은 피동 접사와 어지다가 두 개 결합한 거라서 하나를 빼줘야 돼요. 보통은 이거를 좀 빼줍니다. 좀 다쳐지다, 어지다인데 어지를 빼서 다치다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토끼 사냥꾼에게 잡혀졌다.
잡히어지었다 이렇게 형태도 분석할 수 있거든요. 역시 어지를 빼서 잡히었다 이렇게 해서 잡히다가 나오는 것이 맞겠고요. 추격하면은 뭐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비동표현 이 정도 기본입니다. 다음 가볼까요? 사동표현 보겠습니다. 사동표현은 비동표현과 마찬가지로 비동표현의 어떤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과 유사합니다. 자, 기본 문장 역시 얘도 암기 부탁드리고요. 아이가 밥을 먹는다 라는 말이에요. 주동이라는 말은 스스로 아이가 배가 고파서 밥을 차려 먹는 겁니다. 아이의 어떤 스스로라는 주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사동은요, 이게 시키다예요, 시키다. 아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야, 밥 먹어!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숟가락을 들고 직접 떠먹여 주는 것도 아이에게 밥을 먹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밥을 먹긴 먹었는데 이 주동문과 사동문이 아이가 밥을 먹긴 먹었는데 주동문은 스스로 시켜서 먹은 게 아니고 스스로 먹은 것이고 이 사동문은 스스로 먹은 게 아니에요.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의 차이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 시켜야 하는 주체인 사동주어가 새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먹는다 서술어가 먹인다가 되는 거예요.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서 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아까 했지만 서술어 결정된 서술어가 달라졌으니까 역시 문장 성분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아이가 밥을 먹인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누가? 엄마가.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는 아이라는 거에 맞춰준다면 아이가 아이에게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밥은 똑같이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주어 필요하고요. 자, 보이십니까? 그래서 접사가 들어가고 새로운 시켜야 할 주어가 필요하다. 성분이 바뀌는 것은 우리 서술 자릿수 공부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얘는 사동 접사죠. 접사에 의한 피동 사동문 보겠습니다. 역시 접사는 다 파생 접사이기 때문에 파생적 사동이라고 하겠죠. 사동 전미사는 이히리기 우구추가 있어요. 우구추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람들은 모두 담을 높였다. 예요. 사람들은 담을 높였어요. 이거는 이제 담이 높았다라는 주동문에서 이거 뭐 시키다는 아니죠. 주동문 형태에서 사람들이 막 담을 막 높게 한 거예요. 이렇게 있죠. 이가 이제 사동 접사가 되는 것이고 형이 동생을 울렸다. 예요. 이거는 동생이 울었다는데 형이 막 동생을 때렸나 보죠. 욕을 했다거나 이래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주동문인데 형 동생을 울렸다. 리가 있는 것이죠. 또 어머니가 아이 밥을 먹였다. 이건 아까 위에 있던 문제와 똑같네요. 아이가 밥을 먹었다. 아이가 밥을 먹었다라는 주동문에 어머니가 라는 새로운 주어가 들어와서 밥을 먹게끔 한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자, 또 전미사로서 시키다가 또 이제 있어요. 이것도 사동문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는 아들을 공부시켰다. 아들을 공부하게 한 거죠. 선생님 학생들 훈련시켰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키다가 있으면 사동문이구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피동문에서는 어지다 이렇게 되다가 통사적 피동이었어요. 통사적
해동이었는데 통사적인 방법으로 사동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개하다라는 게 있죠. 여기 간접, 직접적 의미가 있고 개하다는 간접적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동 접사에 의해서 사동문이 만들어지면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얘는 중의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에 비해서 개하다는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적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간접은 이를테면 뭐 말로 뭐 하라고 한 거예요. 하라고 시키는 거고 직접 사동은 직접 행동을 한 거예요. 이걸로 예를 들면 아이가 밥을 안 먹으니까 밥을 먹으라고 야 밥 먹어! 라고 말하면 간접이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일로 와. 엄마가 숟가락을 직접 들고 입을 벌려서 떡을 떠 먹이는 거. 이게 바로 직접 사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개하다는 간접 사동밖에 없어요. 간접적 의미밖에 없는 거죠.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게 했다. 먹으라고 말했다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순이는 언제나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구나. 개하다는 간접적 의미만 있다라고 여러분이 꼭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갈까요? 부정표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지금 기본 개념만 지금 훑고 있는 겁니다. 부정표현은 의지부정과 능력부정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의지부정이라는 거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의지가 있음에도 안 함이고요. 능력부정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뉘앙스 차이가 커요. 그래서 숙제를 안 했어요 하면 혼나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숙제를 못했습니다 해야 좀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이죠. 목숨을 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안은 짧은 부정이고 지 않다는 긴 부정입니다. 도율이는 학교에 안 갔습니다. 일부러 안 갔다는 얘기죠. 혼나야 됩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긴 부정. 능력 부정은 지 못하다. 얘는 불가능인 거예요. 부족해서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겁니다. 숙제를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거죠. 뭐 공부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까먹었다거나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평서문 같은 경우 이렇게 가능한데 의문문도 가능한데요.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안과 못을 못 써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안 먹어라, 못 먹어라 이게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말다를 써서 긴 부정 형태로 먹지 마라, 밥 먹지 말자 이렇게 청유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청유형도 그렇죠. 청유형도 안 놀자, 못 놀자 안 된다는 거 확인했죠. 그래서 말다를 이용해서 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안과 못 부정문을 못 써서 말다를 이용해서 길게 부정문을 만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이제 마지막으로 인용표현 보겠습니다. 인용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을 따오는 건데요. 직접과 간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은 우리가 큰 따옴표 하고 라고로 이용해서 그대로 옮겨 쓰는 거고요. 간접은 작은 따옴표도 아니죠. 그냥 조사 고라고만 됩니다. 이때의 조사는 우리가 인용의 부사격 조사여서 부사절 할 때 부사조사는 다 쓰기 때문에 부사절은 부사어 기능을 한다고 했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간접 인용은 이렇게 말한 사람 입장에서 재해석에 표현하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보시면 철수가 말한 거죠.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철수 입장에서는 여기죠. 여기. 근데 말하는 사람, 즉 화자 입장에서는 철수가 거기가 자기가 사는 곳이라고 할 때 이 거기를 여기라고 바꿔보세요. 어색한 겁니다. 알았죠? 이라고 할 때 이거는 고예요. 이거는 라고 할 때 그 직접 인용의 라고가 아니에요. 곳이다. 이 다가 라로 바뀐 거예요.
철수가 어제 선생님이 내일 오신다라고 말했다. 철수가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철수가 어제 선생님이 오늘 오신다고 말했다. 바뀌는 거죠. 철수가 빨리 갑시다 라고 말했다. 철수가 빨리 가자고 말했다. 이렇게 어미가 좀 바뀌어요.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살려달라고 말했다. 철수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하면 이거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말했다 라고 해야 간접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몇 문장 가지고 이 정도만 가지고 연습할 수 있으면 돼요. 바뀌는 연습. 바뀌는 문장. 연습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우리가 동동문법의 인용표현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어사 관련해가지고 좀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